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을 앞두고 3차 대유행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070만여 명을 넘어서는 최악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또한 최고 기록인 14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47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주의 신규 확진자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12,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위였던 캘리포니아주를 뛰어넘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이어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do about 4,000 tests a day, and it's about 15% positivity rate. Just 2 months ago, in September, it was at 3%. So it's a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we had a couple months ago. 매일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각 주에서는 입원할 병실마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6,600명 이상 늘면서 놀라운 속도로 병실과 응급실은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If this continues in the coming weeks, we will surpass our all-time record high in terms of COVID inpatient hospitalization numbers here in the state of Michigan. 시카고는 봉쇄령을 발동했습니다. 30일간 자택 대피 권고안으로 여행과 손님 초대 등 불필요한 대면 접촉 자제를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참모인 마이클 오스터 홀룸 박사는 4주에서 6주간 전국을 봉쇄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경제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역시 가파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당수의 카운티에서 다시 경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상황 이채은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세도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일 4,000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에는 무려 8,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극소수의 카운티만이 아닌 주 전역의 확진자 급증세가 나타나며 결국 주의 절반에 해당되는 11개 카운티들의 방역 위험 등급이 격상됐습니다. 그 등급이 격상이 됐다는 건 어렵게 그 부분적인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졌던 상당수 카운티들 역시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샌디에고 카운티는 2단계인 적색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보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적색 단계로 머물던 동안에는 식당 내 영업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다시 문을 열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보라 단계로 격상되며 경제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역들의 상황은 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된 나머지 카운티들은 모두 북가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북가주에서만 10개 지역의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남가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중 절반인 가장 밑단계인 노랑에서 그 윗단계인 주황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보라와 적색 단계를 포함한 남가주와 비교해 더 심각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가주에서 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카운티 어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가 대표적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그동안 적색 등급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LA 카운티에 비해 경제 제재가 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더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식사도 가능했고 대부분의 그 업장들의 제약이 좀 적은 편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운티 내 일일 확진자가 229명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1일 확진자는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선 335명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간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추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보라 단계로 격상돼 실내 영업에 제재를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LA 카운티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카운티는 현재 가장 높고 위험한 단계인 보라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한 번도 완화된 적도 없고 주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LA 카운티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당분간 단계가 완화될 거란 그런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황까지 더 악화되면서 그간 경제 완화 조치가 내려졌던 일부 카운티들의 영업도 다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하여튼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현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연내 타결 의지를 나타내며 극적인 통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추가 경기 부양안 재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당이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예산 규모에 대한 상호 간의 절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여전히 5천억 달러 규모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2조 달러 규모를 원하고 있어 중간선으로 내려가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레임덕 상황을 맡고 있는 공화당 측이 한 발 물러서야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좀처럼 추가 경기 부양안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당은 1,2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과 추가 실업수당, 사업체 보호를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를 이뤄낸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총 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레임덕 기간 연방의회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협상이 재개되긴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13일부터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 가정 모임이나 소모임을 오후 10시부터 금지합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속도로는 크리스마스까지 2천만 건의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제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뉴욕주 주류 당국이 허가한 식당과 술집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되고 체육관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 가정 모임도 코로나19 감염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라며 10시 이후에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뉴욕시 학교는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수요일 현재 7일 연속으로 2.52%의 코로나 감염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일 동안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학교가 3%의 코로나 감염률에 도달하면 당분간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튼 아일랜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구역을 옐로우존으로 지명했지만 비필수 업체는 계속적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허용했습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뉴저지 주민 500명 중 약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0일 트위터에 이와 같은 수치는 재앙적이라고 말했고 또 오늘 12일부터 새로운 제한 규정이 시행돼 식당과 술집은 10시 이후부터는 영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는 지난주에 비해 거의 2배가 되었으며 완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며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베테런스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당선인이 필라델피아주에 자리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보인 만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과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참전 용사들을 위해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 자격으로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뜻이 담겨 있다고 풀이됩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혈맹으로 칭하며 각별한 마음을 표시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세계 정상들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맹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베테런스 데이인 어제 바이든 당선인이 찾은 기념비는 지난 2002년 필라델피아 펜스랜딩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공원에 세워진 것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62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네바다주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해 동맹국 용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 네바다 전초전투. 네바다 전초전투는 한국전쟁 휴전 직전 미 해병대 1사단 제5연대가 중공군 102사단의 공격에 맞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매향리 전초기지를 사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바다주에서 파견된 병사들로 구성된 제5연대는 주요 전초기지 사수에 성공했고 정전협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자 베테런스 데이인 어제 네바다주 리노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군인의 서부지회와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 11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보훈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LA 총영사관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으며 코로나 사태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기부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LA 총영사관의 리노 방문을 환영했으며 향후에도 양국 간 끈끈한 혈맹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조지아주가 결국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재검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패자가 추가 요구할 수 있는 재검표는 보통 기계로 진행되지만 조지아주의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적어 숫자검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0.5% 이하의 표차가 날 경우 재검표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99%의 개표율을 나타내고 있는 조지아주의 득표율은 바이든 당선인이 49.5%, 트럼프 대통령이 49.2%로 불과 0.3% 차이입니다. 주법상 재검표 허용 범위에 들고 1만 4천여 표 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숫자검으로 재검표가 시행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검표가 최종 당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매직 넘버인 270명을 넘겨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